자, 다시 정리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리지가 않는다. 이거를 대공황이라고 하죠.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5년간 2,00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면서 위화나 환율이 급등하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화나 환율을 좀 인위적으로 급등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 좀 더 명확하게는 그림자 금융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중국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림자 금융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은 중국 경제 붕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자산 규모의 GDP 대비 비중 추이를 보면은 그림자 금융 자산 액수가 11조 달러가 넘고 GDP 대비 그림자 금융 자산 비중도 63% 정도예요. 이 수준이 얼만큼 높냐 하면요.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있죠.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아셔야 하고, 그럼 그림자 금융이 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림자 금융은 중국의 지방 정부가 돈이 좀 부족해지고 부채 규모가 커지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설립을 해요. 그리고 돈을 빌릴 때 이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돈을 빌리게 되고, 그리고 돈을 갚을 때 이 회사를 파산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지방 정부는 문제가 없죠. 페이퍼 컴퍼니가 파산했으니까 돈을 갚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기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이 1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5,400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재정부가 지방정부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선 자료에서는 1경 5,400조 원이었는데 란 부장은 2,769조 원 규모라고 하죠. 규모가 5%로 이제 확 줄어버렸죠. 몰라요. 솔직히 중국이 사회주의다 보니까 아마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중국의 부채 전망을 볼게요. 빨간색이 LGFB가 요게 그림자 금융이에요.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보다 훨씬 더 크죠.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도 계속 커질 전망이고 특수채권도 앞으로 계속 또 증가할 예정이죠. 그렇다면 예상컨대 내년에 증권사나 은행에서 중국의 딤섬 펀드가 팔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상당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이제 중국 경제로 넘어와서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은 하락을 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고 있죠. 전형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인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공급자 역할을 했죠. 미국은 달러를 수출한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입장이었는데 미국은 중국산의 수입을 좀 이제 등한시하기 시작을 하죠. 자, 다시 정리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리지가 않는다. 이거를 대공황이라고 하죠. 미국이 1929년 경험을 했던 그거고, 중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풀어서 소비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위안화 환율이 급등을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의도했는 건 맞아요. 근데 의도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2015년에 소프라임으로 힘들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기미가 보이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급등을 합니다. 이때 외국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돈을 출금해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중국 외환 보유액이 4조 달러에서 1년 6개월 만에 3조 달러로 1조 달러가 감소를 합니다. 그때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 펀드들이 중국의 위안화 공격을 들어가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외화 인출액 등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서 이렇게 환율 공격이 실패를 하죠. 10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중국은 2015년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고요. 경제 성장률은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실업률은 더 많이 올랐죠.
외환 보유액도 그 당시보다 1조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6위안에서 이제는 7위안으로 올라왔죠. 중국의 경제 체력이 더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다시 금리 인상으로 턴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사건이 1980년 후반에 있었죠.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5년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의 절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엔화의 약세를 이용해서 물건을 잘 파니까 그 세계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플라자에서 모여가지고 엔화의 가치를 올려라는 거고요. 요 내용을 다시 2018년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트럼프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 너희들 물건 잘 파는데 위안화 약세 안 된다. 위안화 강세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환율 조작국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절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찍어내버리죠. 그렇게 경제는 좋아졌는데 문제는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다가 버블이 형성이 돼버렸죠. 이때 부동산 버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하고 거의 동일해요. 일본을 예를 들면은 A 부동산을 삽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B 부동산을 사요. 그리고 B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그걸 또 담보로 해서 C 부동산을 사고 C 부동산이 오르면은 또 그걸 담보로 해서 D 부동산을 사는. 이렇게 계속 사고 빌리고 하다가 부동산이 하나 빵 터져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버리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거의 그렇죠.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은행에 대출 내고 그리고 집 사고 또 그걸 담보로 해서 또 집을 사고 또 그걸 담보로 해서 집을 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은행 대출이자 나가니까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다 넣어버리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거 부동산 막으려고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터지면은 대한민국 박살나는 거거든요. 자, 실제 일본은 1980년대 말에 전 세계 경제 호황으로 버블이 심각해지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버블 붕괴가 발생하게 되고 잃어버린 30년이 오는 겁니다. 다시 여기 뒤에는 또 미국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1987년 말에 미국은 금리를 3번 인하하고 난 이후에 경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니까 금리를 6%대에서 9%대로 올려버립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유동성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몰락해버린 거죠.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다르다면은 일본은 순간적으로 붕괴가 되었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장기적 침체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과거 미국이 수입국 입장이었다면은 2018년 이후부터는 소비와 생산을 함께하는 국가입니다. 중국의 필요성이 약화되고요. 미국의 경제는 계속 호황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2001년 버블 붕괴 이후에 전 세계 경제 호황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자,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버블이 터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국가, 대한민국하고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28.7%로 국가에서 가장 높고 중국 경제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뭐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2008년 스페인이 28.7%를 기록했던 당시에 유럽 망한다고 하면서 스페인 국채 금리가 한 20% 가까이 올랐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스가 45%였고 이탈리아가 20% 넘었었나? 그랬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망하고 우리나라도 망하는 거죠.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경제라도 좋아야 하는데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58%예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고 하물며 신흥국보다 높은데 이 말은 기업들이 돈 벌어가지고 이자 갚는데 급급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이번에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 미국과 유로존의 경우는 서브프라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100%가 넘었고 중국의 경우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이거 보면은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훨씬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는 건데 2006년에 25%로 가계가 돈도 잘 벌고 부채도 적었는데 2022년에는 142%로 부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동일하죠. 돈 벌어서 빚 가운데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업하고 가계가 위험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가계부채, 지방부채의 그림자 금융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돈을 벌어서 갚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올해 4%에 트럼프가 관세 60%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는 더더욱 나빠지는 겁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빚은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대출 형식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호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중국은 버티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럼 과거 미국과 유럽이 경험했던 부동산 위기, 그리고 이와 함께 헤지 펀드들의 위안화 공격이 시작되면은 지금 중국은 장기 경제 침체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